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에서 해달라는 거를 우리가 다 해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익이다. 이 얘기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도 맞는 얘기라고 보는 것이 사실 그 우리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개성공단 사업을 하셨던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얼마나 거기 그게 남는 장사인 줄 아느냐고. 예, 바로 그겁니다. 개성공단이요. 일단 임금이 너무나 쌌고요. 또 거기 땅을 거의 뭐 공짜로 얻다시피 했거든요. 이 따라서 상당히 일하기가 수월했고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였다면 특히 이게 북한에서 생산된 것을 베트남이나 중국에 판매했을 때 이거 이익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것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남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가 되면은 사실 우리는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가장 남는 장사가 남북한 철도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북한 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물류혁신입니다. 물류혁신. 중국에서 지금 보면 중국의 상하이항이라든지 이쪽에 항구 쪽에 이 물류가 지금 거의 뭐라 그럽니까? 포화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쪽에 또 유럽 쪽 이런 데서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면 이 중국에서 하역을 하면은 물건이 자꾸 부서진대. 그러니까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손실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역이나 이렇게 선적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이게 참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또 배로 실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 그러니까 철도나 도로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이 물류가 집중될 겁니다. 중국으로 갈 배가 그걸로 안 가고 중국까지 안 들어가고 광양이나 부산에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진짜 물류 혁신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물자가 중국 수출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이 운송 비용 요거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북한을 통과하게 되면 관세 같은 거 줘야겠죠. 그다음에 철도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북한한테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지. 그것보다 몇 배의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게를 열기만 열면은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런 입지가 있다 쳐.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게 건물이 없어. 근데 그 가게 건물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이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가게를
거기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내가 그 가게를 운영을 하면은 나는 떼돈을 버는 거 아니야. 내가 임대료 줄 거고 보증금 주지만 그것보다 몇 배로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즉 북한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는 임대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길게 설명 못 하겠네. 하여튼 남는 장사랍니다. 아유 참 속 터집니다. 부산 사람들 제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보는 게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가 되면은 말 그대로 철도가 놓여질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평양 신의주뿐만 아니라 베이징까지 갈 거라고. 아니 거기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갈 거야. 모스크바 유럽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저기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하고요 우리나라 부산이 철도로 이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지? 물류 혁신이에요, 이거. 진짜로.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그 많은 물류들 다 철도를 통해서 보내면 돼. 시간 훨씬 절약되고요. 비용 훨씬 절약돼요. 진짜 남는 장사야. 그럼 부산은 어떻겠어? 부산은 녹아나는 거지. 만약에 일본 애들이 만약에 지금도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어디로 수출하냐? 배를 통해 수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기 모스크바랑 그 해서 연결이 된다. 대륙철도가 연결이 된다. 그럼 어떡하겠어? 일본의 물건이 다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야. 거기서 선적을 할 거예요. 우린 중개무역이야, 이거 말 그대로. 그 떼돈을 버는 사업을 눈앞에 보고서 그 북한 밉다고 안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하기사 그런 새끼가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 난 말했어 뭐하겠어. 그죠? 예. 자, 얘기가 좀 샜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최은순 법정 난동 소식에 현직 법조인 이거 판사 협박이네. 이구동성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어제 이 최은순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은순이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때문에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 1년 선고됐고 1심에서는 법정 구속 안 했는데 이번은 항소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심 선고랑 같이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일단 법정 구속부터 해놓고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여하튼 감옥에 들어가게 된 최은순 법정 바닥에 거의 들어눕다시피 했다죠. 그러면서 아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난동을 부렸다고 하죠. 죽어버리겠다 막 그랬대지. 자, 이와 관련해서 현직 법조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거 판사 협박하는 거네. 판사 협박하는 거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판사 협박이네? 라고 좋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년자 써가면서 전연 판사 협박하네? 라는 분도 계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항소부입니다. 재판장 이성균 판사는 어제 최은순한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범행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 왔다.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범행 관여를 부정하기 어렵다. 아니 그렇죠. 누구 거예요? 지 거잖아.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지 거잖아. 어? 그리고 그거를 지가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지가 부탁해서. 그런데 이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속았을 뿐이다. 아니 누가 그 말을 속습니까? 아니 아무리 속는다고 해도 속았다고 해도 여러분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잔고증명서를? 남이 아무리 꼬셔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잔고증명을 위조하는 게 범죄라는 걸 몰라? 그렇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잔고증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모르고 한다고요? 그거를
본인이 해준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 의해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이러면 징역 4년 때렸어야지. 징역 겨우 1년 때리고, 아유, 씨, 진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 판결이 2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판이 열려서 선고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봐주려고 그러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비난이 일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하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그런데 여하튼, 네, 결국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가 되죠. 자,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법원이 진짜 눈치를 많이 봤구나. 고심했구나가 아니라 이 판사에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판사에 진짜 눈치 많이 봤구나. 그 실형을 선고해야 되고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경우에는 만민의 공적이 되는 거야. 아마 이성균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 동네 강아지들도 다 알게 될걸요. 그래서 이성균 판사 쳐 죽일 놈 이런 욕을 먹고 다닐걸요. 어떻게 보자면 가족들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을 거. 아니, 지도 알지 당연히. 누가 봐도 아니 표창장이 4년인데 잔고 증명서를 무죄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겠죠. 근데 유죄를 선고하려니 실형을 때려야 되고, 실형을 때리자니 윤석열이 무서운 거야. 검찰이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심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언제 선고를 때리면 가장 좋을까? 시기를 본 거예요.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딱 지금이 그때인 거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때문에 윤석열이 상당히 곤욕에 처해 있겠죠. 곤경에 처해 있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법원이 최은순한테 무죄를 때려줄 수 있겠어요? 못 때리지. 김건희 고속도로 이 상황에서 최은순 잔고증명서가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민심이 폭발할걸요? 법원도 그 상황까지는 예측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모르는 바보는 아닐 거거든. 그리고 어떻게 유죄 때린 거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즉 판사가 엄청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성균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도 계시던데 진짜 눈치 많이 본 거야. 물론 눈치 끝에 그래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다는 게 고맙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 이성균 판사 역시도 상당히 눈치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는 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직후의 최은순의 반응입니다. 요 사진이 최은순이 그 법원에 끌려가는 장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구치소로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자, 최은순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최은순이 그랬다고 하죠. 뭐?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고? 나 정말 억울해. 약을 먹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를 법정 구속시킨다고? 야, 나 억울해. 나 약 먹어서 자살할 거야.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거는 법정에서 죽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와, 장난 아니네. 어우, 이 아줌마 대차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요거는 상당히 완화됐고 많이 미화된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상황이에요. 자, 이랬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는 말 반복했대. 그러니까 판사가 야,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없으세요? 라고 하니까 최은순이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했답니다. 자기 딴에 저게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를 몇 번을 반복한답니다. 재판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하니까 최은순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라면 소리까지 버럭 질러요. 그러더니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어떻게 차익을 노려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맹세코 막 하더니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자, 그때 상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요? 이건 절대로 안 돼.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건 절대로 안 돼.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법정 구속시킨다고 나를? 이거 안 되지.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이 상황입니다. 앞에 무슨 말씀하세요?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 억울해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이거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뭡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상황 정리를 가만히 해봅시다. 법정 구속을 한다고? 나 억울하다. 이건 절대로 안 돼. 가만히 있어봐.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하나씩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최은수는 자신이 구속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 장모야, 장모. 지금까지 그냥 윤석열이 그냥 검사일 때도 내가 다 빠져나왔는데, 아유, 내가 이걸 못 빠져나가겠어? 내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 라고 했는데 구속이 떡 됐어. 그러니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정말 나를 구속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은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뭐야? 야, 윤서방 어떻게 된 거야? 나 확 죽어버릴까? 이 말이죠. 여기에 가로를 넣어서 윤서방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이면서 감히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라는 그런 태도인 거죠. 여기서 나 확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은 절대로 안 되는 걸 네가 감히 해? 너 각오해. 이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사실상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이 절대로 안 되는 짓을 네가 했다고? 너 각오하고 있지? 너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죽고 싶어? 보통 우리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야, 돈 내놔. 미쳤니? 이거 절대로 안 돼. 너 죽고 싶니? 예, 보통 우리가 싸우는 상황을 생각하셔도 절대로 안 되라는 다음 오는 얘기는 너 죽고 싶냐?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즉 뭐다? 각오를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위협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이 정황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체적인 정황을 보세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협인 거죠. 그러니 판사들 사이에서 야, 저 최은순 쟤
판사 협박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 협박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판사를 노려보는 그런 피고인들은 제법 많이 봤대요. 그리고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피고인도 많이 봤대. 그러면서 그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비슷한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개판이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대.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감히 나를 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 확 죽어버리겠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례도 매우 드문데 그 중에서 절대로 안 된다. 난 죽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드물다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억울함의 표출이 아니라 판사에 대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구동성 얘기를 합니다. 이거 판사 위협하는 거. 절대로 안 돼. 야, 윤서방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말이지. 그런 겁니다. 나 억울해. 못 알아듣겠어. 날 구속시킨다고? 윤서방 어떻게 된 거야? 예. 뭐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판사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판사 협박하는 거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 판사 협박이라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이거 협박하는 거네. 야, 판사 간 떨렸겠다. 제일 많은 표현이 야, 판사 간담이 서늘했겠다.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네. 어젯밤 잠 못 잤겠다. 가족들 걱정되겠다. 야, 그 판사 전화 많이 받았겠다. 너 어떡하려고 그랬냐고. 안부를 묻는 전화가 많이 왔겠다. 그런 얘기들이 거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제가 뭐 현직 그 법대 교수님, 그 로스쿨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었고, 조금 말씀드리지 좀 하여튼간에 좀 현직 판사분 한 분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뭐 변호사 몇 분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들어봤는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판사 협박이다. 두 번째, 야, 그 판사 좀 쫄렸겠네. 또 세 번째, 야, 전화 주변에서 많이 했겠다. 네 번째, 야, 저 판사 진급할 생각은 이제 못하겠네. 정권 빨리 끝나기를 바라야겠다. 야, 이래. 동등합니다. 다 종합하면 뭐야? 예, 판사에 대한 사실상의 위협이다. 협박이다. 라는 거죠. 글쎄요. 대통령의 장모가 이렇게 위세당당한 그런 자리였나요? 좀 놀랍네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윤석열 부친이라는 분, 그 윤기중 교수님은 참 물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참 그분들 어떻게 윤석열의 여동생, 친동생도 있잖아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인데 참 윤석열의 처가는 안 걸리는 데가 없고 뉴스에 안 나오는 데가 없네요. 윤석열 기사 중에서 처가 쪽 얘기가 빠지면 기사가 안 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에 이어가지고 최은순의 이 판사 협박. 놀랍네요. 참 매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모가 거의 장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수렴청정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드는 게 나라 꼴 참 잘 돼간다 라는 탄식이 참 절로 납니다. 자, 일본유님, 다음 타자는 김건희 구속, 세 번째는 윤석열 구속, 하하하 라고 하셨고요. 신발님, 정대택 어르신 화이팅. 아이 참, 정대택 씨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특히
이 잔고증명서 위조 부분은요, 안소영 씨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안소영 씨하고 정대택 씨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약돌님 사기꾼 패밀리라고 하셨고요. 건돌님 8월부터는 김건희 가족 사기단의 비리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국진당 해체 수순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나온다는 게 하나가 터지면 연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김건희 고속도로에서 하나가 터졌고 연이어서 이 최은순과 관련된 사태가 터졌다라는 점은 이제 조만간 무언가 또 터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을 또 뒤지고 다니는 거고 여기저기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뭐 그 스모킹건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얘들은 스모킹건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나 봐요. 하도 많이 스모킹건 하니까 아주 관용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스모킹건이 뭡니까? 스모킹, 연기란 뜻이죠. 연기가 나는 권총이란 뜻입니다. 어디서 총을 쐈는지 모르잖아. 근데 연기가 푹 뿜어지면 뭐야? 그 총에서 쐈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스모킹건이라는 것은 네가 살인범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래. 그게 스모킹건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스모킹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얘기를 보면은 정황 증거, 돈이 필요해, 선거하려면 돈이 필요해,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게 스모킹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돈이 필요하지. 근데 그 돈을 불법적으로 구할 거라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아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돈 필요합니다. 모금할게요, 지금부터.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단지 몇 시간 만에 몇백억이 차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도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돈이 필요하다. 선거를 하려면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그 한 거 가지고 이게 뇌물을 받았다.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할 만한 얘기가 됐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모킹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스모킹건이래. 그게 어떻게 스모킹건이 돼? 거기에서 연기가 나와요? 연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이 조선일보 얘네들은 지금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조선일보 같은 애는 국어 공부 시킬 필요 없이 그냥 없애버려야겠죠?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에